제가 오늘 시강할 부분은요, 바로 고려사, 고려 전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고려사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도 조선의 이 500년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를 내내 배우는데 왜 고려사는 선사시대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중간고사에 고작 이 2달 만의 시간에 함께 배우느냐 이거죠. 고려도 500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고려의 역사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선을 이렇게 못 그리지 않는데 오늘따라 조금 이상하네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쓸게요. 자,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조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냥 통째로 다 암기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암기할 수 있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려 건국전과 그리고 건국되고 나서부터를 쪼개가지고 용지로 나눠드렸어요. 보면은 다섯 개로 나눠져 있죠. 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로 또 쪼개고 여기로 또 쪼개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자, 고려는요, 건국이 918년이었었는데 고려의 건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려 전에는 그럼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고려 전에는 우리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었던 유득공 선생님께서 자신의 저서였던 발해고에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와 북쪽에는 우리의 나라의 영토인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때 신라의 호족 세력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호족들이 이 신라 왕실에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게 돼. 900년에 건국하게 되는 나라가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완산주가 어딜까요? 오늘날의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에다가 후백제를 건국했었고 901년에 그로부터 바로 901년에 이제 몰락했었던 신라의 왕리 쟁탈전에서 밀렸었던 궁예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고구려가 되겠습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후고구려를 건국했는데 불구하고 이 궁예가요, 너무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요. 무슨 사상? 누구인가? 바로 미륵사상입니다. 이 미륵사상이 너무 심취해 있던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의 부하였었던 왕건한테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고구려를 세웠었던 궁예가 밀려나고 918년에 그의 부하였었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사실 이것도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로도 많이 봤겠죠. 태종왕건을 보면 나오지만 요 후고구려를 세웠었던 궁예는요, 수도를 이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좀 종교에 많이 심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건이 고려를 철원에서 다시 개경으로, 소강으로 수도를 천도에 오게 되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 건국하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남북국 시대에 이 발해라는 나라,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영이 동모산 지리성 근처에다가 세운 발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발해가 멸망한다. 자,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는 어떻게 하게 되냐? 항복을 해요. 자, 이제 지금 나라가 봐봐.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통일신라에서 후백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후고구려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발해가 이렇게 네 나라가 같이 공존하던 시기잖아요. 그쵸? 공존하던 시기에 지금 발해는 멸망했어. 발해 왜 멸망했냐?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이었었던 거란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된다. 거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발해 멸망했어요. 자, 통일신라는요. 그러면 지금 계속 신라 안에서 여러 호족 세력들이 반발하고 신라 왕실에 대적하고 하면서 신라가 완전 혼란기에 접어들어. 농민봉기 그냥 맨날 일어납니다. 적고적에 난 원종과 애노에 난 계속 일어나니까 이 후백제 아니면 후고구려에 투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후백제를 세운 사람 누구라 그랬죠? 견훤. 그쵸? 견훤이라 그랬죠. 견훤이 이 통일신라의 경혜왕을
죽입니다. 자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한테는 항복하고 싶지 않아. 후백제한테는 항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후고려가 고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려에 어떻게 하게 된다? 투항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신라가 항복한다. 고려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전하게 남아있는 게 고려와 후백제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후백제와 고려, 근데 이 후백제도 견훤도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견훤도 아들 농사를 너무 잘못 지은 케이스거든요. 나중에는 이 견훤이 고려로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훤의 아들이었었던 이 신검이 후백제를 이끌게 됐는데, 이제는 고려에서 이 견훤의 아들인 신검과 그리고 견훤과 그리고 왕건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 이 전투는 1, 2천 전투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서 바로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삼국이 통일된다. 후삼국이 통일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고려 건국이다. 고려 건국에서부터 6대 왕이었었던 성종까지 한번 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이후에 두 번의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다 설명드릴 거 아니니까 지레 겁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를 그냥 우리 큰 틀만 남겨놓자는 거예요. 자, 성종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무신정변. 우리 고려 당시에는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였는 줄 알아요? 송나라였어요. 이 송나라는요, 조광윤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절도사 출신이니까 자기의 이 근처에 있는 측근들도 다 절도사일 거 아니야. 무서운 거야. 자기도 이 절도사의 난을 진압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절도사들이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문치주의 체제의 통치를 해요. 문치주의라는 건 너무 쉬워. 학문으로 통치한다는 거야. 학문으로 통치하는 거를 우리도 보고 배워서 이때 당시에 숭문천무라고 해서 학문은 숭배하고 무예는 천하다 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나도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우리가 천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에서 개경환도까지 한 번 더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였었던 공민왕 이 이후부터는요, 고려가 망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쪼개놨어요. 요렇게 우리가 쪼개 놓으면은요, 수업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만 끊어도 다음에는 여기 들어도 되니까 머릿속에 착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쪼개놓은 별로 통치, 그러니까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들이 다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자, 건국하고 나서 성종 때까지는 완전 고려 전기로 봅니다. 고려 전기. 엄청나게 고려 전기다 보니까 요때는 원래 신라에 있었었던 호족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방 호족들이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방 호족 세력들이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음서라는 제도가 뭐냐? 내가 만약에 5품 이상, 5품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게 이해가 쉽도록, 지금 치면 5급 공무원? 우리 아빠가 만약 5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3급 공무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3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음서거든요. 이러한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권을 장악하면서 특정 집안이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무신정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실권을 장악했겠어요? 무신이죠. 그쵸? 무예에 뛰어난 신하를 우리가 무신이라고 합니다. 무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개경환도에서부터 공민왕 시기, 요 시기는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다른 색깔 펜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이때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는 말을 타는 유럽을 공포에 물들이게 했었던 엄청난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이겨내게 되는데, 총 여러분들 8번의 침입까지도 우리가 막아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이
삼별초 항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요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해요. 원간섭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간섭기,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제일 꼴 보기 싫었었던 세력 누구예요? 친일파죠. 그쵸? 친일파 너무 싫죠. 맞아요. 원간섭기에는 누가 있었겠어? 친원파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이 같은 고려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 고려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세금 걷고 하면서 힘들게 했었던 세력들. 바로 건문세족이 있었다. 건문세족. 자, 이 이후부터는요, 공민왕이 이 건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하는 세력들,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조선의 신하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진사대부예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신진사대부입니다. 불교는요,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지만, 이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바로 성리학이죠. 자, 건국하게 됐었던 거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께서는요, 일단 29명의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와, 이게 후궁이 아니야. 후궁이 아니라 여자랑, 그것도 아내가 29명이래.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29명이면 사실 아내 이름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결혼을 많이 했었던 건 뭐냐? 일종의 이 호족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기 위한 정책인 거야? 포섭하기 위한. 왜냐면 호족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왕건을 죽여야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혈연 관계가 되면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썼다. 호족 통합 정책. 자, 이 호족 통합 정책 첫 번째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정책, 혼인제도라고도 합니다. 결혼 정책, 혼인제도. 여러분들 비상교과서 기준으로는 결혼 정책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교과서는 이제 다 혼인 정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성 정책이 있어. 사성 정책. 사성 정책은 무엇이냐? 성씨를 하사하는 거야. 이 왕의 성을 하사해 주는 게 바로 사성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대우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호족들 얘기만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럼 나라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족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책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고안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신관제도와 다 썼네요. 안 나와요. 자, 바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1타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방금 배부했었던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사신관제도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연고가 있는 지방,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라거나 이 연고 있는 지역에 책임자로 임명을 시켜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신라가 항복했다고. 왕건께서는 신라, 경순왕,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이 항복하고 왔는데 그래, 항복이군, 죽어라 하고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받아줘요. 그리고 오히려 최초로 사신관으로 임명해주면서 신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경주입니다. 자, 신라의 수도 이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시켜주는 거예요. 경주는 누가 다스리소서? 경순왕께서 다스리소서. 경순왕 이름이 김부란 말이에요. 김부께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신관제도. 자, 그러면서 지방 사람들의 이 반발도 어느 정도 잠재워줄 수 있고, 기인제도는 신라 때 있었던 상수리제도예요. 상수리제도는 일종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야, 네 아들 인질 잡아놨으니까 허튼 짓 하기만 해봐 라는 제도가 상수리제도였어. 근데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상수리제도가 신라 때부터 어떤 제도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상수리제도라 그러면 호족 세력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름 있는 호족의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수도 가까이, 개경 가까이 딱 앉혀놓으면은 딱 봐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인이라는 뜻은요, 모시다라는 뜻이에요. 수도로 모셔오다. 하지만 그 뜻은 상수리제도와 같습니다. 모셔오긴 하지만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었다. 인지를 잡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 누가
도안해냈다.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북진정책이라고 해서 북쪽으로 전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쪽이 뭐가 있는데, 자,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거란, 맞아요.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이 멸망시켰죠. 그런데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 맞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보니까 고려도 어디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아니,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의 나라를 어디 유목민족, 오랑캐 같은 거란족이 멸망을 시켜? 라고 하면서 거란과 싸우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북진 정책을 위한, 북쪽을 치기 위한 기지가 필요했는데 그 기지를 옛 고구려의 수도 장수왕께서 남진 정책 쫙 펼쳐가지고 한강유역 쫙 차지했었던 거기 어디예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을 서쪽의 수도로 서쪽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평양을 서경으로 삼는다. 수도 경자예요. 아시겠죠?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쪽을 치기 위한 북진 기지로 사용했다. 북진 기지로 사용하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발해랑은 잘 지냅니다. 발해의 유민들은 다 받아줘요. 하지만 거란은 어떻게 하겠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란은 심지어 이 고려라는 나라를 살짝 짝사랑까지 했었어. 거란은 아무리 봐도 고려가 강한 거야. 게다가 고구려를 계승했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태조 왕건에다가 낙타 있잖아요. 낙타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살면서? 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낙타 희귀한 동물이거든. 그쵸? 사막을 횡단하는 희귀한 동물이죠. 이 낙타를 선물로 50필이나 줍니다. 근데 이 낙타를 어떻게 해요?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에서 굶겨 죽여요. 니들이 준 선물은 어떻게 하겠다? 안 받는다. 라는 걸 보여준 거야.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었다. 강경책. 분필이 너무 흔들려가지고요.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예쁘네요. 분필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없네요. 잠시만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북진정책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만 더. 태조 왕건께서 펼쳤었던 정책 중에 하나는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의 마음은 사로잡았어. 이제 누구의 마음 사로잡아야겠어요? 백성이죠. 우리 같은 일반적인 백성들 아니겠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 잡습니다. 그게 바로 민생안정책인데, 민생안정책. 오! 분필 가니까 글씨도 되게 안정적이죠. 까르르. 자, 이렇게 민생안정책을 펼치는데요. 민생안정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금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쵸? 세금을 10분의 1로 세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수취제도를 개편하고, 개편한다. 자, 그러면서 세금을 확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동시에 또 무엇을 하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고구려에는요, 나라를 하늘처럼 높게 하시는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국천왕께서 실시했었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대박법. 진짜 대박을 줄이면은 진대법이 있죠. 맞습니다. 진대법이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진대법이 무엇이냐면요, 춘대, 추나비야.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가을에 추수하면은 겨울에 먹겠죠. 그럼 언제 먹을 게 없어요? 봄에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봄에는 관아에서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진대법이었어. 그 진대법을 계승해가지고요,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흑창 설치. 마을에서 이제 곡식을 빌려주는 관아를 설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태조 왕건을 우리가 정말 짤막하게만 정리를 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아직 요 사이에 딱 한 명의 왕이 더 있어. 이 태조 왕건이 초대 나라를 건국한 태조라고 하는 묘호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종은 6대 왕이야. 그 사이에 수능에 그렇게 잘 나오는 왕이 있다 이거야.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빛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종을 미칠광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왕위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왕위의 욕심은 많았으나 막상 왕이 되고 나서는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호족 세력들 얘기 막 들어주면서 너네들이 하는 대로 할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광종을 솔직히 처음에는 좋아했었어요. 자, 태조 왕건의 셋째 부인이었었던 신명숭성 왕태후의 아들 바로 광종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광종은 쓸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 광종은 처음에 호족 얘기들 되게 잘 들어줬다 그랬잖아. 이게 일종의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이고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호족들한테 나는 너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야. 난 너희들 말 잘 들을 거야. 라고 보여줬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광종이 쓱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네들 노비들이 말 많이 안 듣는다 그랬지. 내 생각을 해봤는데 노비안건법이라는 거 실시해가지고 노비들의 말을 좀 잘 듣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종이 하자는 건데 어때? 광종이 하자는 거니까 해보자 해서 실시하자마자 표정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피해군주 광종의 모습으로요. 자, 노비안건법은요, 왜 실시를 했냐?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됐었던, 그냥 불법적으로 양인들도 호족들이 자기 노비로 썼었단 말이에요. 그 노비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법.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자, 그러면서 호족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우리 편이잖아. 근데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야. 호족 편이 아니야.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을 펼치면서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온 이 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이 과거제를 했었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제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배워봤으면 다 들어봤죠. 과거제, 일종의 관직에 오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쵸? 시험인데 그냥 시험이 아니다 이거야. 무슨 시험이야? 능력 있는 관리만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거지.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부터, 문제 때부터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종이 그래, 이런 것 좀 해야지 호족들이 더 이상 정권을 주도하지도 않을 거고 잘 됐다. 이거 바로 한번 해보자 해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자,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호족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고려시대 때 실시됐었던 과거제는요, 당연히 숙문, 천무 이야기했었죠. 무엇을 더 숭배한다? 학문을 숭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에 뛰어난 관료들, 문학에 이 학문에 뛰어난 관료를 선발하는 문신, 이 문신을 뽑는 문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국사라는 표현 들어봤을까요? 뭐 대각국사, 의천, 뭐 보조국사, 진울 안 들어봤으면은 오늘 들으면 돼요. 국사라는 표현, 무엇에 통과를 해야지 붙는 것이냐? 바로 승과예요. 승려, 불교를 믿는 이 승려 출신들을 이제 스승으로 군주를 가르치는 승과에 합격하게 되면 국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술직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술, 아니면은 뭐 천문, 이런 쪽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잡과라고 했어요. 잡과라고 했다. 그래서 문과, 승과, 잡과가 시행이 됐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요, 무예에 뛰어난 관료들은 안 뽑나요? 무예에 뛰어난 관료들은 안 뽑나요? 맞아요. 무과는 거의 있긴 있어. 하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렸어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그러니 무엇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냐? 과거제는 우리가 어디를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조선이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조선에도 마찬가지로 문과 있어요. 문과 있고 승과는 없습니다. 왜? 조선은 맞아요. 유교적, 성리학적인 철학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과는 폐지가 되고 대신에 무과가 있어요. 이 무과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모님께서도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자, 그리고 잡과가 있습니다. 이 잡과는요, 그대로 갑니다. 기술직인 잡과. 조선시대 때보다 이 고려의 잡과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요거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광종께서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했다. 여기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군주라고 칭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얘기예요. 칭제건언이라고 합니다. 칭제건언.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 연호가 무엇이냐? 고구려에서도 독자적인 연호 쓴 사람 있잖아요. 바로 영락대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6대 왕인 성종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문제를 다 풀어보신 것 같아가지고요.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고려 광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이제 애들 문제 풀 때도 칠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그 친구들을 기억해 놓는 편입니다. 자, 1번. 고려 광종이 추진한 정책,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답 4번이죠. 과거제를 실시했다. 난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 혹시라도 전시과를 했다면은요, 정말 죄책감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시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과는 송나라의 과거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2번.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광종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호족 견제책, 사신관제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또한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풀 때 약간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 이거 과연 유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자, 가 제도를 실시하여 나라를 위한 인재를 시험으로 선발하소서. 쌍기가 이야기를 했었네요. 후주에서 귀화했었던 중빈 쌍기입니다. 그리하도록 하여라. 바로 과거제겠죠. 과거제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왕건이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의 기반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 니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니은. 맞습니다. 아니죠. 뭐야? 묵과는요?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유교적 학칙과 관리가 될 소양을 평가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야.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 유교적으로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과거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유교적인 덕목을 누가 많이 쌓았나?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유교 경전 많이 읽어야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이 다 유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리을, 평민 이상은 누구나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 그렇죠. 평민 이상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민은 응시가 안 되지만 양인이라면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자, 그리고 다음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태조 왕건의 정책은요. 거란을 적대시했대, 서경을 적진기지로 삼았대, 나라 이름을 고려로 지칭했대.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구려 계승의식을 잘 가지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